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결정을 내려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제였죠. 일본 경제산업省은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스마트폰과 TV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세계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이 구체적으로 그 품목을 좀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로린, 폴리이미드와 또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는 일본이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을, 또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는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특히 일본 의존도가 높은 제품들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지만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오는 4일부터 수출 규제를 가할 방침인데요. 이렇게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면 수출 계약별로 90일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서 사실상 수출 금지에 가까운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기업들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국을 우대 국가에서 해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바꾼 이유, 일본 정부에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까? 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에 적절한 수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경제산업省이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교토통신은 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가 한국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태가 진전되지 않자 강경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일본의 언론 보도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광부 부장관은 이번 조치는 안전 보장이 목적으로 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항 조치도 아니고 자유무역에 역행하지도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추가적으로 한국에 대한 통신기기 및 첨단 소재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과 미국, 영국 등 27개 나라에 부여하고 있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시행령을 바꿀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직접 회로 등 일본의 국가안보에 관계된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건당 그 일본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똑같이 또 벌어지는 건데요. 아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광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조금 더 규제를 많이 하겠다, 좀 절차를 많이 따지겠다라고 예전에 이 시간에 전해드린 그 기억이 있는데, 네. 그것과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니케이 신문은 일본이 무역 규칙을 자의적으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극약 처방은 중장기적으로 탈일본의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어찌됐건 일본 정부는 지금 표면적으로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제징용이 한국인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30일 징용 피해자들이 배치됐던 일본 제철을 시작으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자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국제법 위반 상태가 됐다면서 한국 정부에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사법부 판결에 개입하지 않고 피해자 중심의 해법을 모색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난달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재원을 조성해서 위자료를 주자고 먼저 제안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일본은 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대책이 못 된다는 이유로 거부 입장을 고수를 하면서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 가동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8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일본 측의 반대 때문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전범 기업 층에서 배상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서 피해자 측은 해당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네. 이 법률 대리인단은 지난 5월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포스코와 일본 제철이 합작한 회사인 P&R의 주식 매각 명령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달 18일 매각 명령 신청 사건 채무자인 일본 제철에 서면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신문서를 발령하는 절차를 추가하면서 실제 집행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된 건데요. 네.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상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또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채무자에 대한 이 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본사가 외국에 있는 일본 제철의 경우 신문 절차 없이 신속하게 매각 여부를 결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 때문에 또 다른 전범기업인 후지코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매각 명령 신청 사건에서도 이 법원이 별도의 신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이 법조계에서는 굳이 왜 이 포항지법이 신문서 송달 절차를 진행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네. 이 대리인단은 이번 법원의 신문 결정으로 신문서가 이 일본 제철까지 송달되는 기간, 또 송달 이후 의견 진술이 가능한 기간 60일 등을 고려하면은 매각 명령 결정이 이루어져서 현금화가 되기까지 7개월에서 8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이 신문서가 발송되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송달 이후 필요한 절차까지 감안을 한다면 아마도 매각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올해 안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매각 절차를 앞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최대치의 압박을 가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결국에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빌미로 경제적으로 보복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G20 정상회의를 정리하면서 공동선언문인 오사카 선언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 원칙을 핵심 가치로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말 그대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장국이었던 일본 스스로 걷어참으로써 가뜩이나 위상이 떨어진 G20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 1등 공신이 된 겁니다. 네. 중국에서 제일 먼저 쓴소리가 나왔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징용 배상 요구에 대한 보복을 위해서 무역 제재에 나섰다면서 일본이 미국에서 배워서 무역 제재 놀이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인민망도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했다면서 일본이 한국의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미 나빠진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는데요. 중국 언론들은 일제히 G20 개최국인 일본이 앞장서서 오사카 선언을 무색해했다고 성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일본 측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G20 네네.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이런 어떻게 보면 다소 무리한 결정을 내놓은 속내가 따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역시나 일본 국내적인 정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자신이 정권을 잡은 이후 일관되게 평화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지만 사실 일본 내부적으로는 개헌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크게 이슈화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달 21일에 열리는 참의원 선거에서도 어떻게든 크게 승리를 해서 이 개헌에 대한 의제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를 극우 세력과 지지 세력의 결집을 노리고 이 강력한 외부의 적으로 한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사카 G20 정상회의보다는 남북미 정상이 함께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이 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굴욕적인 상황을 맞은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정부를 향한 국내적인 비판과 조롱을 피해야 할 이슈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지금까지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적절히 잘 활용해왔던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에 한국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당장 우리 기업들에게는 좀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본산 소재를 공급받아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제일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이 기업들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예상하고 해당 제품을 3개월치 정도 비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은 지난해 말부터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대한 규제를 시작할 우려가 있어서 재고를 준비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해 말에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용 고순도 불화수소, 그러니까 에틴가스 이 물량을 제한했다가
이틀 만에 허가하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이거 대안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실질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실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을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미국의 정보기술 매체인 테이턴틀리는 이 문제가 지속될 경우 삼성전자로부터 스마트폰 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공급받아온 애플 같은 경우 중국의 BOE와 같은 다른 이 업체로부터 공급 라인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생산량을 단시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글로벌 반도체 업체는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이 한국산 반도체 등을 수입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일본과 미국 등 글로벌 IT 전자업체들도 타격을 피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부터 또다시 부품을 공급받는 다른 기업들 역시 연쇄적인 반응에 끌려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일본 정부가 이 한국을 주요 수출 대상으로 하는 자국 기업의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감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미국 기업이 만약 타격을 받게 된다면 미국 정부가 그 상황을 두고 볼 것인지 등등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규제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